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2.9% 증가한 46조 4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전체 복지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차등 지급되는 방안으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축소한 것으로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광동 씨의 장례 일주기 추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대책위는 계속되는 인권침해 사건에도 변화가 없는 정부의 태도를 질타하며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금년 대비 12.9% 오른 46조 4천억 원으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박정희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복지부 예산과 기금 운용계획안의 총 지출 규모로 46조 4천억 원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복지부의 책정액은 정부 전체 총지출 357조 7천억 원 중 13% 수준이며 복지 분야 총지출 105조 9천억 원 중에서는 43.8%입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안으로 우선 기존 기초생활급여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하고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을 기존 275만 원에서 441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을 소득 63%에서 70%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양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지원액을 월 9만 7천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복지부는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도 강화합니다. 이에 복지부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확충하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서 중복과 누수 없는 복지 전달체계 구현을 위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자료관리와 연계 기능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 보강을 하고 의료인력 지원을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국민들의 엇갈린 반응 속에 정부의 이번 기초연금안, 최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 노인에게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은 월 소득 83만 원을, 부부는 133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액은 최대 20만 원에서 최소 10만 원, 최소 10만 원은 정부가 보장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 11년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은 기초연금 2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12년째부터는 1년 늘어날 때마다 만 원씩 줄어듭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20년을 넘는 노인은 최소 금액인 1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초 박근혜 정부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과 달라 시민단체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이 최선이었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투입한다는 것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부담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기초연금 공약이 축소됐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의 반발까지 예상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아입니다.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피해자 고 이광동 씨의 장례 일주기 추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재 사건의 가해자인 장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재판 중인 이 사건에 대해서 정두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의 피해자로 병원 안치실에 방치돼 있다 사망한 지 10여 년 만에 장례를 치룬 고 이광동 씨의 일주기 추모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졌던 장애인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린 귀래 사랑의 집 사건.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인권 침해 사건이 계속되고 있지만 변화가 없는 사회와 정부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러가는 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을 했는지 또 사회는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정부가 발달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쉼터 하나라도 만들어졌습니까? 법이라도 개정되었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원주의료원의 영안실에는 또 다른 피해자 장성희 씨가 10년이 넘도록 차가운 냉동고 안에 누워 계십니다. 특히 대책위는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을 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도 강조했습니다. 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지역에 따라 많게는 3배 이상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누리당 김명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어린이집 대비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에 따르면 제주를 비롯해 울산 4.4% 등 10개 지역이 평균을 상회했고 인천과 충남이 각각 1.4%, 경기 1.5% 등 5개 지역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5월 기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곳은 778개소로 자체 선정하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체 어린이집 대비 평균 2.16%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우선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 보육시설로 지정한 후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운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육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려는 정책 사업입니다. 대전과 전북, 충북 지역 도서관 절반 이상이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과 음성도서인 오디오북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국 공공도서관 장애인 도서 비치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공공도서관 745곳 중 38%에 달하는 283곳이 장애인을 위한 도서인 점자책과 오디오북을 단 한 권도 비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에 설립된 세종시가 100%로 가장 높고 대전과 전북, 충북 등은 장애인 도서 비치율이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은 67%, 경기는 59%로 장애인 도서 비치율이 평균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별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제3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 25일 시작됐습니다. 제3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며 회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이력서, 후보자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대한장애인체육회 기획조정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체육회는 회장 선거가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54인의 대의원 투표로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지난 1대와 2대 없었던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선거 서약식이 생겼으며 위원회는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비롯한 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1896년 미국인 인류학자 플래처가 녹음한 현존하는 최초의 아리랑 음원입니다. 다소 빠른 4분의 3박자 가락 속에 일본에서 유학하던 한국 학생들은 시름을 잊었습니다. 음악 속의 그 한의 깊이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우리나라 음악 중에서 이 아리랑이 서민이라든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가장 편하고 좋은 음악 같아요. 생소하고 재미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결의의 노래, 세계의 노래 아리랑. 지금 국립국악원에서는 세계인의 노래로 거듭난 아리랑을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록된 아리랑부터 민초의 노래를 예술적 가치로 승화시킨 명인 명창들의 각종 유물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팝가수 나킹콜이 한국 팬을 위해 우리말로 부른 아리랑을 비롯해 전시회장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한 수많은 아리랑을 눈과 귀로 느끼실 수 있는데요. 100여 년 전 초기의 아리랑과 현재의 아리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며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다양성을 이 아리랑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양한 노랫말의 변주를 통해서 음악이 주는 이 삶의 다양한 노래를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이번 전시를 통해서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인 아리랑.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2014년 2월까지 계속됩니다. 문화 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입니다. 1998년 3월 2일 등굣길에 납치를 당하는 10살 소녀 나타샤 캄푸시. 범인은 그녀에게 복종만을 강요하고 상습적인 구타와 폭언으로 그녀를 사육하기 시작합니다. 나타샤는 그가 누구인지, 왜 납치됐는지 이유도 모른 채 점점 그의 소유물이 되어가는데요. 8년 뒤 어느 날, 나타샤는 범인이 잠시 방심한 사이 탈출을 시도하는데 오스트리아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나타샤 캄푸시의 유괴 사건을 영화로 옮겼습니다. 전작인 데저트 플라워에서 여성 할례 문제를 다뤘던 쉐리 호만 감독이 연출을 맡아 나타샤가 당해야했던 폭력 사실을 미화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은 채 담담하게 그려내며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 영화 감독으로 성공한 토토. 고향 마을의 영사기사였던 알프레도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잊고 있었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 수업을 마치면 마을 광장에 있는 낡은 시네마 천국 극장으로 달려가 알프레도와 친구로 지내면서 어깨 너머로 영사기술을 배운 그는 30년 만에 고향 땅을 밟게 되는데 1988년 개봉한 이후 25년 동안 전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울림을 선사한 영화 시네마 천국. 리마스터링 과정을 거쳐 다시 관객을 만나는데요. 알프레도와 토토의 나이를 초월한 우정을 통해 영화와 꿈, 인생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영화음악계 살아있는 전설 엔니오 모리코네의 감성적이고 로맨틱한 OST가 영화의 감동을 배가시킵니다. 사업가 할과의 결혼 생활로 부와 사랑을 모두 가지게 된 제스민. 하지만 할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제스민의 인생은 산산조각나고 하루아침에 무일푼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빈털터리가 된 제스민은 여동생에게 신세를 지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합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나날들 속에 그녀에게 어느 날 근사한 외교관 드와이트가 나타나면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하는데 우디 앨런의 44번째 영화 블루 제스민. 현재 우울한 제스민과 과거 화려했던 제스민을 번갈아 보여주며 그녀의 감정 변화를 깊이 있게 그려내는데요. 또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를 대비시키며 위트와 풍자까지 더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의 제스민을 연기한 케이트 블란쳇의 신들린 연기 또한 영화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라면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요. 서울시 어린이병원이 2013 발달장애 치료교육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정두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관찰하며 그림으로 옮겨보고 함께 악기를 두드리며 리듬에 몸을 맡겨봅니다. 망원경을 보며 장애물을 건너는 등 활동을 함께하는 이곳은 자폐성 장애 어린이를 위한 치료교실. 지난 26일 서울시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2013 발달장애 치료교육 엑스포에서는 자폐성 장애 어린이의 부모들이 치료교육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치료법이나 이런 걸 많이 소개를 받아서 너무나 좀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반가워요. 근데 조기 교육이라든가 조기 개입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그 확산이 안 돼서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폐성 장애 어린이들의 감각적 발달과 정서 안정, 상호작용을 위한 다양한 치료 교육. 하지만 치료 방법과 필요성 등 정보가 많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에 조기 진단으로 발달 정도에 맞는 집중적이고 다양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주 조기에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면 향후에 치료 경과가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행사에서도 강조한 부분이 일찍 집중적인 치료를 하시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으로는 부모님들께 치료에 대한 설명을 치료 시작 전이나 치료가 끝난 후에 자꾸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은 치료가 어떤 면에서 아이한테 도움이 될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해드리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직접 접해 보셔야지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날 엑스포에서는 자폐성 장애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시기별 치료와 부모들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돌입니다. 세계 유일의 공간 DMZ에서 열리는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다음 달 개막합니다. 정전 60주년이자 올해로 5회째를 맞아 더 많은 관객을 수용하고자 개최지를 변경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청 최창순 기자입니다. 평화와 생명, 소통의 공간인 DMZ에서 열리는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다음 달 17일 개막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아 파주뿐 아니라 고양시 호수공원 일대로 개최지를 옮겨 일주일간 다큐멘터리 향연이 펼쳐집니다. 개막에 앞서 국내외 기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영화제 트레일러를 공개해 한껏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작년 트레일러에 직접 출연했던 조재현 집행위원장은 이번엔 연출을 맡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페이지를 줍는 그 리어카 안이 모든 물건들이 다큐멘터리의 소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깨진 시계 같은 경우는 DMZ라는 공간이 멈춰진 시간이라는. DMZ 영화제 최초 한국 영화인 박찬경 감독의 만신을 개막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총 38개국 119편의 영화가 상영돼 다큐멘터리 영화 팬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아픈 상처를 세계인들이 감동하는 평화와 통일의 기회로 이 영화제가 크게 공유되고 발전돼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화제 홍보대사로는 배우 김재원과 조윤희가 위촉돼 다큐멘터리의 대중화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영화 상영은 물론 사진전과 포크 페스티벌, 시네마 콘서트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관객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서울시가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2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경기 침체와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라 지방세수 결손액이 총 7,96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비효율적인 사업 예산을 줄이고 사업 시기를 변경하는 등 세출 구조를 조정했습니다. 또 영유아 보육 사업에 대해서는 부족분 3,708억 원을 해결하기 위한 2천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지만 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지방재정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해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 함께 가는 이 길 참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경상북도에서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경북도 내 다문화 가족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행사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참여 활성화로 지역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날은 아이릭 아리바스 필리핀 총영사와 응원만둥 베트남 부대사가 참석해 자국 이민 여성들의 한국 생활 적응기를 청취하고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7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제8회 여수시 사회복지시설연합회 체육 한마당이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 25일 흥국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한 12명의 종사자가 공로상을 받았으며 종사자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열린 체육대회에서는 종사자 간 팀을 나눠 단체 줄넘기, 2인 삼각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 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사회 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축소를 놓고 정부가 세수 부족에 따른 적자 편성이 불가피했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약 축소 대국민 사과에 앞서 이런 식의 미봉책적인 정책 운영이 아니라 복지 실현을 위한 세수 확보안을 먼저 내놨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